동맹 체계의 붕괴가 초래할 미국의 자기 잠식. 이곳은 워싱턴 DC의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입니다. 공화당의 윌리엄 하워드 상원 의원이 주한미군 철수 법안을 발의하면서 역사적으로 공고했던 한미동맹은 심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워드 의원은 대한민국이 이제 충분한 경제적 부를 축적했으므로 자국의 방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미국 납세자들의 재정 부담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전역의 여론을 격렬한 논쟁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여성 역사학자인 닥터 엘리자베스 클레어가 1970년대에 작성된 기밀 보고서, 소위 코리안 도미노를 손에 들고 청문회에 출석한 것입니다. 그녀는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한 고립 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적 지위 몰락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고, 이 한마디에 의회 전체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뒤이어 방청석에서 일어선 백발의 퇴역 장군, 이안 맥킨지의 충격적인 증언은 이 사태의 전말을 밝히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과연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전 세계에 재확인시킨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부터 면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닥터 엘리자베스 클레어이며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IRIA 소속의 역사학자이자 지정학 분석가입니다. 제 핵심 연구 분야는 20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안보 구조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한미동맹 위기 상황의 상세한 기록입니다. 모든 발단은 2023년 초 워싱턴 DC에서 시작되었는데, 바로 당시 미국 정계를 뒤흔들던 윌리엄 하워드 상원의원의 주한미군 철수 법안 발의가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영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영미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워싱턴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동맹 유지를 위해 미국인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습니다라는 하워드 의원의 단호한 발언은 폭스뉴스를 통해 미국 전역에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므로 자국을 스스로 방어할 역량이 충분하며 미국의 보호는 이제 사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중산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하워드 의원의 논지였습니다. 그는 미시간주 출신의 3선 상원 의원으로 이른바 러스트벨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노동자 계층 출신인 그는 한때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였던 디트로이트의 쇠락을 목격하며 성장했고, 외국 기업들의 공세로 인해 지역 경제가 붕괴하는 모습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그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핵심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하워드 의원은 제 고향 디트로이트의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우리 이웃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러스트벨트 지역의 실직 노동자들에게 특히 강력한 호소력을 가졌고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이익 최우선 기치를 내건 이 법안은 불과 며칠 만에 공화당 의원 30명의 공동 발의를 이끌어냈습니다. USA Today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해외 주둔 미군 축소에 찬성하는 비율이 57%로 과반을 넘었으며 특히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하는 비율은 62%에 달해 하워드 의원의 주장은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얻으며 백악관마저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카페에서 저는 CNN의 외교 전문 기자 존슨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에 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제 견해를 구했습니다. 존슨 기자는 클레어 박사님, 미국 내 고립주의 정서가 역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잠시 숙고한 후 천천히 답했습니다. 역사는 순환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했을 때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금의 고립주의 물결, 역시 장기적으로는 미국 자체에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관계를 넘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축입니다. 이 동맹을 포기한다면 그 공백은 필연적으로 중국에 의해 채워질 것이며 결국 미국의 지정학적 및 경제적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존슨 기자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고 이어서 하워드 의원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희생시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워드 의원은 복잡한 국제관계를 단순한 비용이익 분석으로 환원시키려 하지만 동맹의 가치는 그렇게 쉽게 단순 계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의 대화가 마무리될 무렵 제 휴대폰이 울렸고 CNN 제작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들은 미국 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준비 중이며 저를 패널로 초청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토론 상대는 다름 아닌 논란의 중심에 선 윌리엄 하워드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역사학자로서 제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맹의 가치가 단순한 경제적 손익계산서로 환산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전달할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토론회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미동맹의 역사적 궤적, 경제적 파급 효과, 지정학적 중요성 등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DC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음날 토론이 갖는 역사적 무게를 되새겼습니다. 아침이 밝자 제 휴대폰에는 런던에서 온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 가족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까지 모두 제가 역사의 진실을 대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인 조지 펜브로크 경의 메시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자네는 언제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왔네. 오늘도 그러해 주기를 바라네. 토론회 당일, 저는 예정보다 일찍 CNN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분장실에서 준비를 하는 동안 옆 분장실에서 나오는 하워드 의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그들은 지금 삼성과 현대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의 말에 동조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토론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5분 후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라는 스태프의 안내를 받고 저는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앵커와 하워드 의원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워드 의원은 50대 후반으로 강인하면서도 고집스러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은 그가 살아온 녹록지 않은 삶을 대변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냉소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닥터 클레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그의 인쇄에는 외국인이 미국의 내정에 개입한다는 미묘한 비꼼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응수했습니다. 네, 런던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특별한 관계를 가진 동맹국이므로 우리의 공통이익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워드는 픽 웃더니 곧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짧은 교류만으로도 오늘의 토론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앵커의 소개와 함께 토론이 개시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미국 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토론을 진행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법안을 발의한 윌리엄 하워드 상원의원과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닥터 엘리자베스 클레어 박사를 모셨습니다. 하워드 의원이 먼저 논점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미동맹은 냉전 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소련은 이미 붕괴했고 북한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전면적으로 위협할 만한 국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곳에 주둔할 합당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도 미국 납세자들의 피로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워드의 주장은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만약 논의를 오직 비용 대비 효과, 즉 경제적 손익 계산에 국한한다면 그의 주장은 일견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의원님의 주장은 역사의 중요한 맥락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단순히 한국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비용이었습니다. 그 안정성이 있었기에 미국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준비해간 경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동안 미국 기업들이 한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얻은 수익,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그리고 미국 국내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수치로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690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은 미국의 6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 양국 간의 교역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만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번영은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안보 플랫폼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더욱 구체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제시하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한국과의 교역으로 연간 23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며 텍사스주는 180억 달러, 워싱턴주는 110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하워드 의원은 제시된 경제 데이터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주의 실직한 철강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미시간주의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에게는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비용입니다. 우리는 매년 한국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미국 내 도로, 학교, 병원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하워드 의원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고 그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적 수사법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복잡한 국제관계를 단순화하고 국내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외부 동맹국에서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위 의원님, 만약 한미동맹이 미국 경제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 왜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이 동맹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동맹이 미국의 국익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적 사실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의 전진 기지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을 넘어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이었죠. 대한민국은 그 전략의 핵심 축이었으며 현재에도 그 중요성은 변함없습니다. 하워드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70년 전의 역사입니다. 당시 한국은 가난했고 미국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이자 기술 강국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보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론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하워드 의원은 미국 국내 경제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논리를 펼친 반면 저는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광범위한 전략적 및 경제적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중 앵커가 시청자 질문을 소개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온 질문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그렇게 크다면 왜 우리 공장들은 계속 문을 닫고 있는 겁니까?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지켜줘야 합니까? 이 질문은 하워드 의원의 논리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는 승리감의 찬 표정으로 저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응답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위기가 실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게서 찾는 것은 분석의 오류입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엘라베마와 조지아에 공장을 건설하여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 중입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자립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투자 사례를 더욱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창출하는 고용 효과입니다. 삼성, 현대, LG, SK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전역에서 총 1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간접 고용 효과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30만 개를 상회합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창출하는 고용 효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수치입니다. 하워드 의원이 그래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여전히 라며 제 설명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논점을 관철시켰습니다. 의원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연간 약 30억 달러입니다. 이 중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이미 절반을 초과합니다. 반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지난 10년간 누적 8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맹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입니다. 토론은 1시간이 넘게 지속되었지만 하워드 의원은 자신이 설정한 주장만을 반복할 뿐 제가 제시하는 역사적, 지정학적 맥락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종료된 후 제 휴대폰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제 주장에 동의했지만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하워드 의원의 미국 우선주의 구호에 동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CNN이 발표한 시청자 반응 조사 결과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워드 의원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으며 시청자의 68%가 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데이터로 무장한 제 주장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포퓰리즘적 논리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워드 의원의 주한미군 철수 법안이 상원군사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의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워드 의원의 지지자들이 미국을 위한 돈, 미국에 투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중서부 공장지대에서 온 노동자들로 보였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 좌절,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아이러니죠. 단기적인 감정이 장기적인 이성을 압도할 때가 많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은퇴한 외교관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 스미스입니다. 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였죠. 어젯밤 토론 훌륭했습니다. 그가 내민 손에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네요. 제가 씁쓸하게 웃자 스미스 전 부차관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역사는 길고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그런데 혹시 코리안 도미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의 말에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코리안 도미노요?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스미스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1970년대 닉슨 행정부 시절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을 검토하면서 작성된 기밀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이 현재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방문해 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떠났고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코리안 도미노, 저는 이것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주미 한국 대사는 연일의회를 찾아 철수 법안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비상사태에 돌입했지만 미 의회 내 분위기는 하워드 의원에게 점점 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스미스의 조언대로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방문하여 코리안 도미노 보고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검색 시스템에 키워드를 입력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기밀 문서들은 디지털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에 저는 직접 문서 보관소를 뒤져야 했습니다. 저는 담당 아키비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닉슨 행정부 시절 작성된 코리안 도미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찾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관련 연구였다고 합니다. 아키비스트는 검색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제목은 없네요. 하지만 해당 시기의 국가안보회의 문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후 1970년부터 1974년 사이에 작성된 국가안보회의 문서들이 담긴 몇 개의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을 수도 있겠네요. 행운을 빕니다. 저는 하루 종일 수천 장의 서류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지루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의 폴더를 발견했는데 표지에는 프로젝트 KD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첫 페이지의 충격적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The Korean Domino Strategic Implications of U.S. Force Withdrawal from the Korean Peninsula 코리안 도미노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시의 전략적 함입. 이것은 분명 스미스가 언급했던 바로 그 보고서였습니다. 1974년 헨리 키신저가 국무장관 시절 작성을 지시한 이 비밀 문서는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 철수 이후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군 철수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재앙적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히 한반도 안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안보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결국 미국 경제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북한의 대남 도발 증가. 2. 한국의 핵무기 개발 착수. 3. 일본의 재무장 및 핵 옵션 검토. 4. 대만의 안보 불안정 심화. 5.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신뢰도 하락. 6.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7. 미국의 아시아 무역 규모 축소. 이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것이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거의 50년 전에 작성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워드 의원이 주장하는 비용 절감의 함정을 당시 미국의 전략가들이 이미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보고서의 복사본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이 문서는 이미 기밀 해제된 상태였기에 사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즉시 연구팀에 연락하여 화상 회의를 통해 코리안 도미노 보고서의 발견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하워드 의원의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고서 공개를 두고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는 동맹국의 내정 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으며 비록 기밀 해제되었으나 외국인인 제가 미국의 과거 정책 결정을 들추어내는 것이 윤리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수석 연구원 소피아는 경고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당신은 외국인입니다. 하워드 의원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영국인이 미국의 정책에 간섭한다는 식으로 역이용할 것입니다. 다른 연구원 데이비드도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게다가 50년 전 문서가 현재 상황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그들의 우려는 충분히 타당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이 보고서가 현재 미국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교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코리안 도미노 보고서를 반복해 읽을수록 이것이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 철수 시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안보 붕괴를 예측했으며 나아가 미국 달러 패권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 전략의 핵심 교두보이다. 이 교두보를 상실할 경우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는 미국 본토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문구는 50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도 놀라울 정도로 유효했습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오히려 더욱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히고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기고문의 제목은 텔 미국이여 스스로 만든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 따로 정했습니다. 기고문에서 저는 코리안 도미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인용하며 주한미군 철수가 고립 정책이 아닌 미국의 몰락을 알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해외 주둔 비용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둔이 있었기에 미국은 전 세계적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에 있어 핵심 거점입니다. 이 거점을 포기하는 것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번영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고문 작성을 마친 후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역사학자의 책임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제 학문적 신념이었고 지금이야말로 그 신념을 실천할 때였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기고문은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섹션의 메인 기사로 게재되었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버전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소셜 미디어에서 뜨거운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학계와 외교계에서는 제 분석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일반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양분되었습니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클레어 박사의 분석은 한미동맹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다. 단기적인 비용만 따지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미주리주 독자 스존 스미스는 외국인이 미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미국의 이익은 미국인이 결정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외교정책 전문가 마이클 그린은 코리안 도미노 보고서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며 현대 아시아의 역학관계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상대로 하워드 의원과 그의 지지자들은 맹렬히 반발했습니다. 하워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영국 학자가 낡아빠진 문서를 들고 와 미국의 미래를 재단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이것이야말로 워싱턴 엘리트들이 좋아하는 방식이다. 외세의 의견을 미국인의 목소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보고서의 신빙성을 훼손하려 했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클레어 박사는 미국 납세자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영국의 엘리트로서 미국 중산층의 현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예상했던 바였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몇 인터뷰 요청에 응하며 제 입장을 방어했습니다. 저는 분명 미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로서 과거의 교훈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은 저의 학문적 의무입니다. 코리안 도미노 보고서는 미국의 전략가들이 작성한 것이며 그 분석의 타당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하워드 의원의 반격이 강력했지만 의외의 곳에서 지원군이 등장했습니다. 전직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군 고위 장성들이 잇따라 제 기고문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클레어 박사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동맹은 미국의 가장 큰 자산이며 특히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를 경제적 비용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전략적 근시안입니다.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하워드 의원의 법안에 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저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다시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찾아 코리안 도미노 보고서와 관련된 추가 문서들을 검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분석관들의 명단이었는데 그 중에는 이안 맥켄지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분석관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맥킨지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몇 년 전까지 미 육군 사성 장군으로 복무했으며 한때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직 생존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맥킨지 장군의 연락처를 수소문했고 마침내 공통 지인을 통해 그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맥킨지 장군님, 닥터 엘리자베스 클레어입니다. 코리안 도미노 보고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맥킨지 장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클레어 박사, 그 이름은 오랫동안 듣지 못했군요. 어떻게 그 보고서를 알게 되셨나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견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철수 법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주는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맥킨지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지금 상황에 다시 적용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나 봅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군요. 언제 가능하신가요? 우리는 다음 날 워싱턴 DC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맥킨지 장군은 80대 후반의 노신사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고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클레어 박사, 코리안 도미노 보고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베트남에서의 패배로 인해 모든 해외 주둔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많은 이들이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한국에서의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맥킨지 장군은 과거를 천천히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분석팀은 그러한 결정이 가져올 재앙적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 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 보고서 덕분에 닉슨과 포드 행정부는 철수 계획을 제고했고 결국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점을 물었습니다. 장군님, 보고서가 오늘날의 상황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맥킨지 장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당시보다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 위협,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에게 전략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덧붙였습니다. 클레어 박사, 내일 청문회에 제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그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으로서 제 증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맥킨지 장군의 증언은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에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것은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맥킨지 장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자유세계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일지도 모르겠군요. 청문회 당일, 워싱턴 DC는 맑았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의회의 건물에 도착했고, 청문회장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이미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하워드 의원은 위원회 의원들 사이에 앉아 있었고,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워드 의원이 보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는 맥킨지 장군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정장 차림이었고 가슴에는 수많은 군 경력을 증명하는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일반적인 자료 제시 대신 특별한 시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지도입니다. 저는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를 제시했습니다. 북쪽이 아래로, 남쪽이 위로 뒤집힌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북쪽이 위, 남쪽이 아래라고 생각하며 한국을 극동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상대적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뒤집어 보면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태평양과 대륙을 잇는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이곳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동북아시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 심장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청문회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워드 의원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그 코리안 도미노 보고서는 냉전 시대의 산물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련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은 우리의 주요 무역 파트너입니다. 과거의 문서를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의원님, 역사는 반복됩니다. 형태는 다를지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당시 소련의 위협이 지금은 중국의 부상으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냉전 시대 소련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코리안 도미노 보고서의 경고는 지금 더욱 유효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시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기울어진다면 미국의 기술 패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워드 의원은 계속해서 비용 문제를 압박했습니다. 그래도 비용은 비용입니다. 우리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들의 세금이 한국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합니까? 이 질문은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간결하고 강력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연간 약 30억 달러이며 이 중 한국이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한 후 병력을 재배치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은 최소 1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의원들의 놀란 표정을 살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잃게 될 경제적, 전략적 이익입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 흑자, 군사정보 공유 이점, 중국 견제의 교두보. 이 모든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고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끝난 후 청문회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방청석 뒤쪽에서 한 백발의 노신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안 맥킨지입니다. 예비역 사성 장군이자 전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순간 청문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맥킨지 장군은 미 육군의 전설적인 인물이었고 2010년대 초반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원장님, 잠시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의원장이 승인하자 맥킨지 장군은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나이 탓에 다소 느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클레어 박사의 분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코리안 도미노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미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바로 그 보고서의 최종 서명자 중 한 명입니다. 청문회장은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였고 하워드 의원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분명 이러한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맥킨지 장군은 계속해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1974년 당시 저는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분석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철수 후 3년 이내에 한반도가 공산화될 가능성이 85%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도미노 효과는 솔직히 말해 재앙적이었습니다. 맥킨지 장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문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 시 일본이 핵무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70%라고 예측했습니다. 대만의 안보 불안은 90% 이상 확실시되었고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태평양 전략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맥킨지 장군은 자신의 군 경력에서 비롯된 실제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었죠. 만약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그것은 북한과 중국에게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그는 의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날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무기, 러시아의 재부상.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고립이 아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50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맥킨지 장군은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미국을 위해 40년 넘게 군 복무를 했습니다. 전장에서 미국 젊은이들의 희생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어떤 희생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그동안의 모든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의원 여러분,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이 아닌 미국의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맥킨지 장군의 증언은 마치 폭탄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의 증언 앞에서 비용만을 앞세웠던 하워드 의원의 논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대신 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여러 의원들이 맥킨지 장군과 저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하워드 의원의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청문회장을 나서는 길에 하워드 의원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 좌절,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존중이 뒤섞인 듯 복잡했습니다. 클레어 박사, 오늘 좋은 승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국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 편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승부가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을 찾는 과정입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자유세계의 번영을 위해 최선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워드는 잠시 저를 응시하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패배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워싱턴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언론들은 코리안 도미노 보고서와 맥킨지 장군의 증언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동맹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점차 대중의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USA Today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하는 비율이 62%에서 43%로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6%로 상승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의 한 호텔방에서 맥킨지 장군과 차를 마시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맥킨지 장군은 말했습니다. 클레어 박사,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러한 변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외국인으로서 미국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군님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역사적 문서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맥킨지 장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겸손하시군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문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용기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창밖의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제가 실제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경이롭고도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에서 하워드 의원의 주한미군 철수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위원회 소속 의원 27명 중 26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유일한 찬성표는 하워드 의원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워싱턴은 물론 서울, 도쿄, 타이베이 등 아시아 전역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언론들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을 재발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고 저와 맥킨지 장군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워싱턴에서는 미국은 동맹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동맹이 미국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비용 계산에만 매몰되었던 논의가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청문회 이후 며칠 뒤 하워드 의원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저는 여전히 제 신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의회의 뜻을 존중합니다. 앞으로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겉으로는 품이 있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뼈아픈 패배의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TV 뉴스를 보며 조용히 홍차를 마셨는데 책상 위에는 주한미군 장병이 보낸 감사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당신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평화를 수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과 우리 미국 병사들 모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제가 이 일을 왜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나 동맹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수호하고 그 진실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저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국제 학술대회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 방문은 특별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외교부 장관의 영접을 받았고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울의 놀라운 발전상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박사님, 한국인들은 모두 당신의 용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과찬이십니다. 저는 단지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답했지만 내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학술대회 당일, 저는 덤벙우 동맹의 가치, 역사적 교훈과 미래의 방향계란 모응이 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했습니다.
연설에서 저는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적 관계를 넘어 지난 70년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지탱해온 핵심 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맹은 단순한 비용 계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유된 가치와 비전, 그리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한미동맹이 7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로 제 연설에 화답했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한국을 방문 중이던 미국 대통령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 후 직접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클레어 박사, 당신은 미국에 큰 봉사를 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의 가치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와대 만찬에서 저는 한국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제게 특별한 선물, 조선시대 전통 도자기를 전달했는데 거기에는 진리를 수호하는 용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 한미동맹은 큰 위기를 맞았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역사의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여러 곳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DMZ를 방문해 분단의 엄중한 현실을 목격했고, 현대자동차 공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견학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경제 발전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울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에서 초대형 선박들이 건조되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안내원은 우리 조선소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며 특히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하워드 의원이 한국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라고 폄하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조선소의 베테랑 노동자 김민철 기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현대중공업에서 일해온 용접 기술자였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저희는 길이가 400m가 넘는 초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을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철강 덩어리가 아닙니다. 첨단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김 기술자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배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국가 간 무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교역품도 대부분 저희 같은 조선소에서 만든 배로 운송되죠. 이것이 바로 동맹의 실체입니다. 서로의 번영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죠.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맹은 단순히 군사적,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삶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부산의 해군 기지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해군의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함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해군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미 해군 함대와 정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전 수행 능력이나 장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함장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함장은 이어서 한미 한해 해군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한미 해군은 단순히 훈련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을 교환하며 때로는 함께 작전을 수행합니다. 특히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잠수함 작전은 한미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는 작전 상황실을 보여주었는데 그곳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장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하나의 팀입니다. 이것이 동맹의 실제 모습입니다.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워드 의원과 같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동맹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강남 일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한국의 IT 기술과 도시 인프라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마트 시티 시스템, 초고속 인터넷, 편리한 대중교통 등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지금 보시는 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개발한 AI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분석하고 최적화하죠.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런던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서울이 이렇게 앞서 있다니 놀랍네요. 관계자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IT 강국이니까요. 삼성과 LG, SK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스마트 도시 관제센터를 안내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서울 전체의 교통 상황, 대기질, 전력 사용량, 심지어 쓰레기 수거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파우지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됩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AI가 자동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죠. 저는 이런 첨단 시스템이 한국의 일상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어서 저는 그렇다면 미국과의 기술 협력은 어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관계자는 열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기술, 신재생 에너지 등 거의 모든 첨단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인텔의 반도체 기술 교류, 현대자동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다시 한번 한미동맹의 경제적, 기술적 가치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포괄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저는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저는 한반도의 복잡한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군사분계선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저는 한미동맹이 여전히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군 장교는 클레어 박사님, 이곳에서는 매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죠. 저는 그곳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한국군 병사들은 특별히 선발된 정계 요원들로 모두 태권도 유단자이며 영어에도 능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판문점 수호자라는 자부심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북한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한국의 얼굴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교의 말에 저는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판문점의 역사적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이곳에서 1976년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고 미국과 한국은 함께 폴 버니언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단 하나의 나무를 자르기 위해 전투기, 헬기, 특수부대까지 동원한 작전이었죠. 제가 그렇게까지 대응한 이유가 있었나요? 라고 묻자 장교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자유세계의 결의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미국과 한국이 후퇴했다면 북한은 더 큰 도발을 계속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맹의 힘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함께 서는 것이죠. 그의 설명은 한미동맹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동맹은 단순히 평시의 편의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판문점 방문 중에 저는 놀라운 인물 이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6점 여우 전쟁 당시 어린 소년이었고 미군 부대에서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90세가 넘은 노인이지만 그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제가 12살 때였어요. 우리 마을은 북한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가족 대부분을 잃었죠. 그때 미군이 들어왔고 저는 약간의 영어를 할 수 있어서 통역을 했습니다. 미군들은 저에게 음식을 주고 담요를 주고 때로는 초콜릿도 주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미국이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이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학술적 분석이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인간적 차원의 동맹이었습니다. DMZ를 떠나는 길에 저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영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영국은 미국처럼 한국의 친구인가요? 한 꼬마 소녀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영국도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왔어요. 우리 모두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들이랍니다. 제가 대답하자 아이들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에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마지막 인상을 담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현재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방문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하이워드 의원이 묘사했던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고 이제는 미국과 함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차오메라의 한미동맹, 역사적 교훈과 미래 전략 탐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경험하고 연구한 모든 내용, 특히 코리안 도미노 보고서의 전체 내용과 그것이 현대 지정학에 주는 의미를 상세히 분석하여 담았습니다. 책 집필 중에 저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과의 대화였습니다. 100세가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정학적 통찰력은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클레어 박사, 코리안 도미노 보고서는 당시 우리가 세운 최고의 전략 문서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이 흥미롭군요. 키신저는 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보고서가 예측한 많은 것들이 실현되었습니다. 중국의 부상, 기술 패권 경쟁, 신흥, 안보 위협. 다만 냉전 구도는 변했죠. 제가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전략적 위치,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 이것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동맹은 미국 외교의 핵심 자산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키신저의 말은 제 책의 핵심 메시지를 강화해 주었습니다. 역사는 순환하며 과거의 교훈은 현재와 미래에도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미국과 영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는 이 책을 기반으로 한 터모 동맹의 가치, 한미 관계 70년 타야 천반얌이라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수많은 정치인과 학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제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평을 실었습니다. 클레어 박사의 한미동맹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다. 그것은 동맹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이자 국제관계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 있는 안내서다. 특히 코리안 도미노 보고서의 분석은 미국 외교 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하워드 의원의 철수 법안, 부결 이후 미 의회에서는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한미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법 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양국 간 경제, 안보, 기술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한미 간 첨단 기술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 설립, 방위산업 협력 확대, 인적 교류 증진, 그리고 공동 우주 탐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도 태평양 전략적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라는 조항이었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안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고 미국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클레어 박사의 통찰력 덕분에 우리는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21세기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에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진실이 승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기적인 비용 계산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가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저는 여러 언론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중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동맹은 단순히 비용과 이익을 따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유된 가치와 비전에 기반한 장기적인 관계입니다. 한미동맹은 그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이 동맹은 70년 동안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단기적인 정치 논리에 희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미국 전역에 방영되었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하워드 의원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던 러스트벨트 지역의 시청자들로부터 놀라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시청자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세금이 외국을 위해 쓰이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 박사의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어떻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강연 주제는 내 동맹의 경제학, 한미 관계 사례, 연구, 몸이었습니다. 강연장은 학생과 교수, 그리고 정치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한미 동맹이 단순한 군사적 관계를 넘어 경제적으로도 양국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 산업이 미국의 기술 협력을 통해 이룩한 성과들을 강조했습니다. K-가유 자주포, KF-21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이 모든 것이 한미방산 협력의 결과물이며 이 무기 체계들은 이제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델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저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삼성과 인텔의 반도체 공동 연구,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미국의 전기차 산업의 시너지,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의 협력. 이런 사례들은 동맹이 어떻게 21세기 경쟁에서 양국에게 비교 우위를 제공하는지 보여줍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만약 하워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코리안 도미노는 정말 현실이 되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역사에서 가정법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국방비 증가와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북한의 도발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코리안 도미노가 현실이 되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전체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은 핵무장을 심각하게 검토했을 것이고 대만은 중국의 압력에 더 취약해졌을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보다 중국을 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남중국해는 완전히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는 미국의 해상무역로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동맹의 가치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강연 이후 제 책은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주요 대학의 국제관계학 필독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제게 큰 영광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들이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제 이름이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천 이유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공로였습니다. 물론 최종 수상자는 다른 인물이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제 연구와 활동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런던의 한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의 메시지가 특히 많았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한국인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지만 그것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서울에서 열린 한미동맹 미래 비전 포럼에 다시 초청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을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와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클레어 박사님, 이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기능과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격 대비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192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 국방정책 이후 우리는 꾸준히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과 협력이 큰 도움이 되었죠. 그의 설명은 한미동맹이 어떻게 한국의 자립을 도왔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군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수입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수출국이 되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제 말에 관계자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무기 체계는 폴란드, 호주,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K2 전차, K9 자주포, FA 소빔, 경공격기 등 총 230억 달러 규모의 하나국산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워드 의원이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라고 폄하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나토 회원국의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역설적인지를요. 방산업체에 방문 후 저는 서울 외곽의 한 로봇 공학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함께 차세대 군사 및 민간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은 이것은 한미 공동 개발 중인 재난 구조용 로봇입니다. 지진, 화재, 원전의 사고 등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인명 구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죠.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로봇의 인공지능은 미국 측에서 개발했고 하드웨어와 센서 기술은 저희가 담당했습니다. 양국의 기술력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한 좋은 사례죠. 이것은 한미동맹이 군사 분야를 넘어 첨단 기술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저는 한미동맹의 미래, 글로벌 파트너십을 향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서 저는 한미동맹이 이제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사협력과 경제협력을 넘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 안보와 같은 신흥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 에너지 기술 공동 개발,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비한 백신 및 치료제 공동 연구, 사이버 보안과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국제 규범 수립. 이러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제안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고, 이후 양국 정부는 실제로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팬데믹 대응, 우주 탐사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포럼 후에 열린 만찬에서 저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당신의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우리도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저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네, 21세기의 도전은 어느 한 나라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흥 안보 위협은 국경을 초월하므로 동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와 닿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미동맹에 관한 두 번째 책, 컴동맹, 사움터명개헌이언 21세기 한미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레릭 판매를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적 관계를 넘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모범적인 파트너십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동맹의 재정애, 한미동맹의 역사적 발전, 경제기술 협력으로의 확장, 신흥 안보 위협과 글로벌 도전, 동맹 4.0의 비전과 정책 재현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저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간견과 자문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초 저는 영국 정부로부터 대영제국 훈장 OB, 베이를 수여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수여 이유는 국제안보와 동맹 관계 연구에 기여한 공로였습니다. 버킹엄 궁전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영국 왕실은 물론 미국과 한국의 대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는 제 연구가 단순히 학술적 가치를 넘어 실질적인 외교적 중요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광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동맹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해온 양국의 군인들, 외교관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어서 제 연구의 핵심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경제적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유된 가치와 비전, 그리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인간적 관계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복잡한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동맹 관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수여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저는 다양한 국가의 외교관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대사와의 대화였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우리 정부는 당신의 노력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포괄적입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대사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대사님, 제가 한 일은 단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동맹의 가치를 재조명한 것뿐입니다. 진정한 공로는 70년 동안 동맹을 지켜온 양국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과정은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동맹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유된 가치와 비전, 그리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단기적인 비용 계산만으로는 그 진정한 가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지탱해온 핵심 축이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더욱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제 군사 안보를 넘어 기후 변화, 팬데믹, 사이버 안보 등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동맹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대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돌이켜보면 하워드 의원의 주한미군 철수법안은 오히려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역설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전략적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역사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이러한 순간의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으며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심층적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통찰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의 많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위대함에 대한 인식이 더욱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심도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건설적인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매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